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여전히 최대의 화두는 인플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특히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초부터 물가 상승률이 뭐 3%, 4%, 5%대까지 막 올라갔죠. 근데 연준이 계속 이건 일시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가을쯤 되면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다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이 기저효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물가를 따질 때 주식시장처럼 주가 지수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얼마 올랐느냐 이렇게 작년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 물가가 굉장히 높았으면 뭐 작년에 가령 뭐 여름철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농작물에 피해가 커서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비쌌다. 그럼 당연히 올해는 이거보다 낫겠죠. 올해 그 날씨가 정상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 높았느냐 낮았느냐에 따라서 올해 물가 상승률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그 코로나 팬데믹 초기 국면에 물가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해 물가 상승률이 높아 보이는 거고 작년 가을쯤 되면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안정됐기 때문에 올해 가을쯤 되면 다시 물가가 정상 범위로 돌아올 것이다, 안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가을이 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봄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이 기저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조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국제 물류의 큰 변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연준이 올해 가을쯤 되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한 게 틀려버렸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가을에 들어오면서 급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 연준이 잘못 봤구나. 저러면 연준이 조기 긴축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금리가 확 올라갔죠. 또 어쨌든 간에 이 모든 변화에서 우리가 여전히 금융시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것이냐. 저는 구조적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금융시장은 이거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식의 생각이 강합니다. 연준이 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시적이다. 내년에 또 안정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죠. 지금도 뭐 에너지 대란, 유럽과 중국 에너지 대란 이야기 하는데 겨울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일시적일 것이다. 그래서 올해 봄에 가을쯤 되면 안정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지금도 이제 내년 봄쯤 되면 괜찮아질 거예요. 에너지 대란도 끝나고 이거 일시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거 구조적인 것 같다. 물가 상승률이 뭐 5%, 10%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예전과는 다른 식의 물가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구조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이쪽 의견인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기사를 보다 보면 요즘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라는 표현도 잘 많이 등장하는데 이 영상의 후반부의 끝부분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물가 상승이 그래도 가을에도 잡히지 않고 있지만 뭐 그리고 겨울에도 계속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번에 뭐 물가를 끌어올린 것들이 일단 국제적으로 화물 운송이 원활하지 않아요. 가령 뭐 미국의 주요 항구에 가게 되면 항구 바깥쪽에 컨테이너 화물선들이 잔뜩 이렇게 정박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물류가 이제 정상적으로 통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죠. 왜 그렇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물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겠죠. 항만뿐만 아니라 항만에서 일단 물건을 내려놓으면 이걸 뭐 트럭이나 이런 걸 싣고 트럭이나 또는 화물차 기차에 싣고 옮겨야 되잖아요. 육상 운송도 지금 상당히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미국의 물가를 보게 되면 이 육상 운송, 해상 운송의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이다. 근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다들 정상 생활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뉴스 보면 요즘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안 쓰고 활동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저러고 있나? 이거 혹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코로나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일상생활이 정상화되면
뭐 이 화물 운송 같은 거 정상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뭐 유럽이나 중국에서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이 올해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중국 같은 경우 수력 발전 비가 많이 안 와서 수력 발전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력 발전에 의한 에너지 생산이 현저하게 낮았다. 유럽의 경우에는 바람이 잘 안 불어서 에너지 생산이 낮았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겨울철 난방 수요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데 이거 지나고 나면 좀 안정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생각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진짜 진정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지표가 저는 이 ISM 지표라고 봐요. ISM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 그 구매 관리자 협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업의 구매 관리를 담당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상태가 어떻느냐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회사는 지금 생산이 어떻느냐 뭐 이런 것도 묻는데 대표 지표는 이제 제조업 생산 지수가 되겠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세부 항목에서 원래 주목을 안 하던 건데 지금처럼 뭐 에너지나 이런 공급 쪽, 유통 쪽 망 또는 생산에서 뭐 반도체 부족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러니까 공급 교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주목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주문 잔고 그다음에 리드 타임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입니다. 주문 잔고를 왜 주목을 하느냐면 기업이 물건을 주문을 받아서 이걸 생산을 하겠죠. 생산을 하는데 주문 잔고가 쌓여간다는 말은 뭐냐면 뭔가 주문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나 안 그러면 주문은 정상적인데 생산이 부품의 부족이나 아니면 유통망의 교란으로 생산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고가 계속 쌓여간다는 것이죠. 뭐 제가 이제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주문 잔고가 상당히 좀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부터 안 내려오고 있죠.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을 시작을 해서 이게 생산이 완성될 때까지 걸리는 정상적인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요걸 리드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리드 타임이 증가하고 있느냐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리드 타임이 증가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 교란이라고 보는데 차트에서 이제 두 가지 지표를 다 그려놨는데 지금 작년 이후로 작년 말부터 갑자기 올라가더니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코로나 환경으로부터 이제 정상 생활을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게 안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 아니고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작용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게 뭐냐면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그러니까 요 차트에서 보시면 이게 작년 올해만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 직전에 언제였냐면 2018년이에요. 2018년에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 2018년 봄부터 당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뭐 통관을 어렵게 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중국산 제품의 또는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미국에서 공급망 교란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주문 잔고가 증가하고 리드 타임이 늘어나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2018년의 경우에는 10월 달에 미국과 중국이 정상이 만나서 무역 합의를 하기로 서로 간에 합의를 봤었죠. 그러면서 이게 그때부터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진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게 지속되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뭐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관세를 낮춰준 것도 없고 오히려 최근에 좀 이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반도체 부족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가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디젤 기관 또는 뭐 가솔린 기관이면 이만큼 반도체 안 쓰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친환경 차를 쓰면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졌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전장화라고는 계속 진행돼 왔는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을 상당히 좀 눌러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부품과 장비의 공급을
중국이 수입을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영역에서 급격하게 빨리 성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이제 부품과 공급, 장비의 공급을 막아버린, 그러면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지난 2019년에 자주 봤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망에 이 교란이 발생한 건 분명해요. 근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부터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우리가 전부 다 사람들이 이걸 가장 큰 요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일 거다 생각하고 이것만 지나면 다 정상화될 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이 ISM 지수에 나타나는 백로그, 그러니까 주문 잔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드 타임, 요거를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올라온 게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었고 이번에는 그게 무역 갈등하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을 했는데 뭐가 각각이 얼마만큼 지금 이 공급망 교란을 기여하고 있을지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경제 문제, 이게 일시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급망 교란에 의한 물가 상승도 일시적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특히 반도체 부족, 올해 봄에 이야기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반도체 공장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그렇게 많이 걸렸나? 공장을 폐쇄하나? 가동률을 낮춰야 되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보다는 이게 좀 구조적일 수 있겠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 반도체를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거든요. 아직까지는 중국산 반도체가 미국의 미사일에도 첨단 군사 장비에도 중국산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미국이 이걸 끊는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죠. 이건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중국산 CCTV를 미군이 진주하는 반경 얼마 이내에 못 들어오게 하고 중국산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이 이동 통신 장비가 이 근처에 못 들어오게 하고 한 거는 벌써 5년도 넘은 일이에요. 미국 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공장들이 중국 기업들이 미군 기지 얼마 이내에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 건 꽤 몇 년 지난 일이고 이게 계속 강화되어 오고 있는 차원이고 그리고 미국은 스스로 반도체 생산을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이 지금 10%도 안 돼요. 미국 20%도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지금 끌어올리겠다. 자기네들이 공장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인텔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돌아갈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런 공급망 교란이라는 게 지속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걸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슈퍼 사이클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시클리칼이다.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사이클이다. 또는 플럭추에이션이다. 단기적인 변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한 10년씩 올라갔다가 한 10년, 20년씩 떨어졌다가 이런 거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원자재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커머더티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보는데 보통 여기에는 이제 에너지, 원유, 가스 같은 에너지 이런 거 들어가고요. 블룸버그의 커머더티 지수로 보게 되면 이 에너지 부분이 전체 커머더티 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용 금속, 그다음에 산업용 금속이라고 이야기하면 철이나 구리나 알루미늄 이런 게 되겠죠. 그다음에 귀금속, 금, 은 이런 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가축, 가축도 소나 돼지, 고기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 면화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곡물도 들어가겠죠. 사실 에너지하고 곡물이 제일 큰 부분이고 에너지, 곡물, 그 다음에 금속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커머더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합쳐가지고 커머더티 가격 지수가 그동안 10년 이상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치면서 공급망 교란 이런 걸 생기고 하면서부터 슈퍼 사이클, 이 다운 사이클, 떨어지는 사이클이 이제 일몰, 선셋을 하고
본격적으로 돌아서는 국면에 들어간 거 아닌가.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뭐냐면 미국의 주가지수 S&P 500이 있죠. 이거하고 커머더티 지수 사이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커머더티 지수가 주가보다 커머더티가 사람들이 주식을 커머더티 가격 오르겠나 주식을 사게 되면 이 곡선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커머더티보다 주가가 비싸지면 내려갈 겁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더 이상 안 사고 커머더티를 사면 이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인데 1970년부터 그려놓은 걸 보면 큰 사이클이 이렇게 뭐 한 10년씩 주기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그동안 커머더티 가격은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게 10년 동안 내려온 곡선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커브 하나를 또 그려놨죠. 그게 뭐냐면 주식시장이 미국의 S&P 500이 얼마나 비싸냐 싸냐라는 겁니다. 이게 주식이 비싸고 올라가면 커머더티는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커머더티는 못 올라가거나 또는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계속 살 땐 주가가 비싸지고 커머더티는 대접을 못 받고 이런 건데 주가가 언제까지나 계속 비싸지지는 못하거든요. 주가 지수는 올라가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제 싸다 비싸다를 나타낼 때 주가 수익 배율 이런 걸로 하지 않습니까? 뭐 이걸 이제 노벨상 받은 로버트 실러 교수는 한 해 이익으로 주가를 평가하는 거는 적정하지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뭐 이익이 많이 나는 애가 있고 이익이 안 나는 애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 한 해 그거를 반영한다고 아니다. 그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얼만큼 벌 수 있겠는가를 투자자들은 따져서 그게 주가가 비싸다 싸다를 하는 거다. 그래서 로버트 실러 교수는 CAPE라는 개념을 이용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1년 동안 얼마 벌었다. 이걸로 주가가 이거 1년 동안에 100억이나 벌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네? 그러면 PE가 10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0배면 굉장히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웬만한 기업들은 PE가 30배, 40배씩도 나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네? 이게 1년에 100억이나 버는 회사인데 1000억밖에 안 한다고? 굉장히 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기업이 작년에 1000억 벌었지만 원래 10억씩밖에 못 벌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10억밖에 못 벌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100억 벌었다. 그래도 1000억이 싸냐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에 번 거 가지고 평가에서는 제대로 된 평가할 수 없다. 근데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쓰는 거는 금융시장에서 많이 쓰는 거는 지금부터 1년 동안 앞으로 얼마 벌지 모르죠. 근데 이제 여러 명의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뭐 삼성전자 앞으로 1년 동안 얼마 벌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그걸 모아서 중간값을 설정한 거. 요거 가지고 1년 동안에 앞으로 1년 동안에 100억을 벌 건데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네? 싸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금융시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로버트 실러 교수는 이것도 1년 아니냐, 1년짜리 아니냐. 그러다가 그 다음 해 경기가 안 좋아져서 또 확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금융시장의 관행대로 과거 1년, 미래 1년 이런 거 쓰지 말고 한 10년치 쓰자는 겁니다. 과거 10년치. 과거 10년치 이 기업이 얼마를 벌었느냐 평균을 내보면 그것 가지고 기업을 평가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게 CAP인데 지금 보면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과거 10년 동안 미국 기업들이 벌어온 평균적인 기업 이익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주가가 엄청 비싸졌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과 비싸졌다는 건 다르죠. 기업이 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비싸진 건 아닐 겁니다. 기업이 이만큼 증가하고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다면 이게 비싸진 건 아니죠. 주가는 올라갔지만. 근데 이 CAPE가 올라갔다는 이야기 주가가 비싸졌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원해가지고 주식은 많이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에 비해서 커머더티는 주식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진 지난 10년 동안 이런 커머더티 슈퍼사이클의 하락장, 커머더티는 하락장, 주식은 상승장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더 보니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 지금 주가 지수하고 커머더티 지수 사이의 비율이 1970년 최저치,
그러니까 뭐 오일 쇼크가 나기 이전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이 지수의 레벨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돌기 시작할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그 커머더티 공급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원활하고, 그리고 미국도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해버렸죠. 미국이 하루에 1,000만 배럴 정도를 원유를 뭐 소비한다고 하는데,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에너지 생산 속도를 높여가지고 지금 하루 1,000만 배럴 이상씩 생산을 하거든요. 자급 구조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에너지는 넘치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죠. 그 에너지 가격이 다른 커머디티 가격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만드는, 뭐 유가가 저거밖에 안 하는데 철강석이 저렇게 올라갈 수는 없고 뭐 그런 구조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가격이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종의 유가가 그 커머디티 시장에서는 대장주 이런 거죠. 한국의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대장주인 것처럼 이 커머디티 시장 전반에서는 WTI 유가가 대장주인데, WTI 유가라는 거는 미국의 유가거든요. 미국의 유가인데 미국에서 국내에서 생산을 확 해버리니까 WTI가 못 올라가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런 것도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원유 생산을 못 늘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은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뭐 가령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하나 뚫어 놓으면 거기서 계속 그 원유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 엄청난 뭐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산 원가도 굉장히 낮고 한 번 이렇게 딱 시추해 놓으면 계속 올라와요. 근데 미국의 그 흔히 말하는 셰일 오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밑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뭐 물을 쏘아 넣고 뭐 압력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뽑아내는 건데, 시추공 하나 뚫어 가지고 이게 3개월쯤 지나면 그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 뭐 하루 종일 뽑아 올려봤자 뭐 원유통 하나 채울까 말까 이런 상태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뚫어줘야 됩니다. 계속 뚫어줘야 되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한시적이긴 했습니다만 미국 연방정부가 소유한 땅에서 시추를 중단시켜버린 거죠. 사실 이게 그 개인 사유지에서 이게 하기에는 쉽지는 않고, 왜냐면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연방정부가 소유한 땅에서 못하게 하니까 이게 이 시추공수가 증가하기가 어렵죠.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데도 미국이 원유 생산이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9.11 테러 이후로 에너지 독립하자고 계속 시추공을 뚫어가면서 원유 생산을 증가시키긴 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것 같다. 뭐 친환경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 언제까지 우리가 이게 에너지 계속 뚫어서 원유를 계속 생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미국은 다른 식의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을 늘리면서 요걸 줄여나가는 그런 계획을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원유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원유 수요는 다시 회복했는데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는. 근데 그러면 다시 이걸 생산을 증가시켜서 유가를 떨어뜨리느냐? 지금 보면 안 그렇죠, 그죠? WTI가 8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게 그리고 WTI라고 하는 거는 커머디티 지수 전반의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커머디티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 가격 올라가면 무조건 생산을 늘리고 했는데, 앞으로 친환경 세상에 올 것이라는 생각이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투자 더 해가지고 더 많이 생산을 하면 뭐하나 라고 해서 가격은 올라가도 생산을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혹시 커머디티 슈퍼사이클이 오는 거 아닌가? 그동안 많은 돈을 뿌려놨다고 하는데 그 돈이 주가를 올릴 만큼은 올려놓은 것 같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긴 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더 비싸지지 못하니까, 그럼 이 돈이 이제 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보지? 커머디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인플레이션이 올지 모른다. 이렇게 많은 돈을 풀어놨는데 인플레이션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금융자산에 들어가서 내가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것에 인플레이션 대비를 하는데 이제 금융자산으로는 그 대비가 안 되니까 실물자산으로 사람들이 옮겨가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커머디티 슈퍼사이클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돼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커머디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쪽에서 교란이 뭐 주문 잔고, 그 다음에 리드 타임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이 공급 교란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이라는 거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서로 반대되는 힘이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럼 경제가 나빠지겠죠. 사람들이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계속 물건을 많이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면 경제가 나빠지게 돼 있고, 물가가 안정되면 경제가 좋아지는 게 일반적인 순환 구조입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제는 계속 안 좋은 거예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경제는 계속 안 좋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경제가 안 좋은데 사람들이 쓸 돈도 없을 건데 무슨 물가가 계속 올라가느냐. 이게 좀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반대쪽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경제는 계속 좋은데 물가는 계속 안 올라가는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면 기술 혁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물건을 만드는 데는 가령 100원이 들어갔는데 기술 혁신을 통해서 물건 만드는데 90원, 80원씩 계속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제품의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되면 제품을 사람들이 더 많이 사도 물가가 못 올라가겠죠. 기술 혁신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에는 경제는 계속 좋은데 물가는 못 올라갑니다. 그럼 반대로 경제는 계속 안 좋은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전쟁 또는 뭐 자연재해와 같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물건을 덜 쓰도 자연재해나 전쟁 때문에 공급이 계속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에서 뭐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이런 일을 생각할 수는 없어요. 다만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경제는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이게 반대로 움직이고 경제는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단지 시차에 불과한 거죠. 경제가 계속 나빠지면 물가 떨어지겠죠.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경제가 지금 2, 3년째 계속 나쁜 상황인데 물가는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일시적인 어떤 차이를 갖고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경제가 뭐 앞으로 그렇게 계속 나빠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뭐 왔다 갔다 공급 교란 때문에 좀 둔화됐다가 다시 좋아지고 마치 우리가 등산 가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산을 올라가서 봉우리 하나 꼭대기 올라갔습니다. 등산 끝. 최고 높은 봉우리까지 올라갔어요. 경기도 그렇죠. 작년 4월 달에 지점 찍고 쭉 올라와서 올해 봄에 고점을 쳤습니다.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로 보면 올해 6월 달이 고점이었어요. 그럼 그러고 나면 계속 내려가는 일만 있느냐? 그리고 쭉 내려가서 등산 끝 이런 경우는 잘 없죠. 그죠? 이런 잘 없고 최고 높은 봉우리 올라가고 난 다음에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능선을 타고 조금씩 내려와서 하산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등산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경기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아니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좀 출렁출렁하면서 시간을 좀 끌고 가는, 옛날에 이걸 이제 고원 경제, 고원 경기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둔화되고 있긴 하죠. 근데 다시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 GDP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두 나라 다 경기를 침체로 경기를 계속 둔화시킬 수 없는 입장입니다. 미국도 중국하고 패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업자를 양산할 수는 없는 거죠. 계속 경기 부양을 해야 될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